자, 먼저 교류 분석에 대한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교류 분석은 세 가지 욕구 이론과 네 가지 분석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세 가지 욕구 이론으로는 스트로크, 그리고 시간의 구조화, 그리고 인생 태도가 있으며, 네 가지 분석 이론으로는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주로 정종 출제가 되는 부분은 세 가지 욕구 이론에서는 시간의 구조화와 인생 태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네 가지 분석 이론에서는 교류 분석과 그리고 구조 분석이 조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류 분석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누구에 의해서요? 에릭 번. 네, 에릭 번에 의해서 창안된 것이고, 초기에는 집단 치료에 사용하다가 점차 개인 상담이라던가 개인 치료로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에서는 이게 말바꾸기로 뭐 초기에는 개인 상담이나 개인 치료로 뭐 사용되다가 점차 뭐 집단 치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아니죠. 초기에는 집단 치료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개인 치료로 확장이 된 거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 기반합니다. 교류 분석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 기반한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정신분석이 뭐고 행동주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신분석을 우리가 이제 그 정신분석하면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인데 7세 이전에 그 교육이라던가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 인격이 형성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론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이 정신분석이에요. 근데 행동주의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자신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은 이러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둘 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라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끔 시험에 교류 분석은 사회 비평과 뭐 구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반을 두었다, 이렇게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는데,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 기반했다라는 거, 그리고 배운 것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심리 치료 기법이며 성격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8번에 보시면 이 교류 분석은 비결정론적 철학이에요. 아까 정신분석이 조금은 결정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주의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결정론적인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TA의 교류 분석의 인간과를 살펴보면, 크게 TA의 인간과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 시험에서는 의미보다는 뭐 교류 분석의 인간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괄호 안에 든 의미들을 꼭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다, 즉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자발성 및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심교할 수 있는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라고 물으면 자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이라는 것은 생리적이고 생득적이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인간 내부에는 이러한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율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때요? 사회적인 동물, 사회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자율성들이 많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다. 다음 인간은 자,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성. 인간은 모두 왕자와 공주로 태어납니다. 즉 태어날 땐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인간성의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인간은 실제로 현실 지향적인 신경학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한 욕구를 내면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 공주로 태어났고 또한 이러한 긍정성을 가지고 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인간은 변화 가능하다, 즉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생애 초기의 잘못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재결단을 할 수 있다. 아까 그 TA가 뭐에 기반한다고 그랬죠? 행동주의. 행동주의라고 그랬죠? 행동주의. 행동주의에 기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적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요. 또는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충분히 나의 노력, 의지에 의해서 내 삶을 어때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과거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나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관 자율성, 긍정성, 변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 보도록 할게요. 구조 분석. TA에서는 크게 자아 상태를 세 가지 자아 상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부모의 자아 상태, 그리고 성인의 자아 상태, 아동의 자아 상태. 즉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의 자아 상태라던가 성인의 자아 상태라던가 또는 아동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세 개의 자아 상태에서 특히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또는 행동할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아 상태를 가장 많이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나의 자아 상태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부모의 자아 상태를 보면 부모의 자아 상태라는 거는 양친이나 양육자 등 외부로부터 획득한 태도나 행동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아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죠. 하나는 CP, Critical Parent라고 해가지고요. 통제적 부모가 되고 또 하나는 NP가 됩니다. Nurturing Parent라고 해가지고 양육적 부모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통제적 부모는 약간 비판적 부모예요. 그래서 규율을 되게 중시하고 또는 그런 규범, 규칙, 도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할 때 약간 지시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 이거 했어, 저거 해. 지시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라던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좀 비판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통제적 부모죠. 반면에 양육적 부모는 어떻게 보면 수용하고 그렇죠. 보호하려고 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아 상태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타협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의 자아 상태. 성인의 자아 상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과 정보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최대한 어때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성인의 자아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아동 자아 상태는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겪었던 경험을 똑같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이러한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이게 나오는 거죠. 툭툭 나오는데 아동 자아 상태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하나는 AC라고 해가지고 수능적 자아와 그리고 FC라고 해가지고 자유로운 자아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시험에 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아동 자아 상태예요. 아동 자아 상태에서 수능적 자아와 자유로운 자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적 자아는
어릴 적 부모나 주위 기대에 맞추기로 결심했던 어린 시절의 행동이 어때요?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재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적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면 겸손하고요. 조금 미숙한 면도 있고, 그리고 좀 모방을 잘 해요.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모방을 잘 하고, 그리고 좀 눈치를 잘 봅니다.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소극적인 좀 태도를 좀 지니고 있고. 근데 반면에 자유로운 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분방하죠. 유연성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고, 반면에 창의적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은 자가 바로 이 자유로운 자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가 있으며 시험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아동 자아 상태이다. 수능적 자아와 자유로운 자아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분석 이론 보도록 할게요. 분석 이론에서는 이거는 교류 분석, 대화 분석이에요. 대화 분석인데 어떤 사람의 하나의 자아 상태에서 보내지는 자극이 다른 사람의 자아 상태에서 보내지는 반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인데, 예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이, 즉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이 돌아오길 바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류 분석, 대화 분석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반응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하는데, 자, 그럼 교류 분석에서 먼저 상보적 교류 보도록 할게요. 상보적 교류라는 거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보적인 거죠. 그래서 송신자의 어떤 특정한 자아 상태에서 보내진 메시지가 소신자로부터 기대하였던 반응을 얻었을 때 이루어지는 교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이제 이렇게 한번 사례로 출제가 됐는데, 이거죠. 뭐, 여보, 아이 숙제 좀 봐주세요. 와이프가 물은 거죠. 남편에게. 여보, 아이 숙제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한 것은 어떤 교류 분석입니까? 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그렇죠. 상보적 교류인 거죠. 즉, 기대했던 대로 반응이 온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에게 숙제 좀 봐주세요. 라고 했던 거는 봐주기를 바란 거죠. 기대한 거죠. 알아서 봐줄게. 기대했던 대로 반응이 돌아온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 피곤해, 힘들어. 라고 했을 경우는 어때요? 상보적 교류가 깨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차적 교류예요. 즉, 기대한 대로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대화법이다.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가 소신자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교류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요? 이러한 대화가 절단이 되겠죠. 깨지고 쌍방간의 갈등이라던가 이제 긴장을 유발시키게 됨으로써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아이 숙제 좀 봐달라고 했는데, 나 피곤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아니 뭐가 힘들다고 그래, 힘든 건 매일 마찬가지 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갈등을 하다, 됐어, 그만해, 항상 그렇지 뭐 하면서 대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차적 교류이다. 시험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교수와 학생 간의 대화에서 교수가 연구실에서 이렇게 해줘. 교수가 연구실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왜 자네는 하지 않았나?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학생이,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교수님의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의 대화법은, 이게 바로 뭐예요? 교차적 교류 대화법인 거죠. 다음에 이제 이면적 교류가 있어요. 이면적 교류라는 거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교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자아 상태를 향해서 현재적 교류, 그러니까 표면적 교류죠.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 교류와
그 안에 있는 잠재적 교류, 잠재적 교류가 양쪽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형태의 교류로서 이거는 당연히 어때요? 비생산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겉으로는 대화 내용은 별로 이상한 게 없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대화 내용 안에는 다른 의도라든가 진의가 숨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많이 좋아졌대 그 의미에는 너 요새 먹고 살만하나 보다. 이게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면적 교류이다. 이면적 교류이다. 그래서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네, 그건 표면이죠. 그쵸? 이건 현재적 교류가 되는 거고, 그 잠재적 교류의 의미는 너 요새 좀 살만하나 보다? 그게 이제 잠재적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적 교류와 잠재적 교류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교류가 바로 이면적 교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보적 교류, 교차적 교류, 이면적 교류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욕구 이론 보도록 할게요. 욕구 이론. 욕구 이론에서는 이제 시간 구조화가 있는데요. 시간 구조화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시간 구조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폐쇄부터 신교까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폐쇄라는 거는 타인을 멀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스트로크를 두려워하는 자기애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이 폐쇄는 거의 어때요? 스트로크가 없죠. 스트로크가 없어요. 그다음 의식은 전통이라던가 전통이나 관습적인 행사에만 의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스트로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의식이다. 다음 활동.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시험에서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이 활동 부분이 시험에 좀 종종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이를 통해 서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실용적인 시간 구조와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교류 활동이지만 적극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부정적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은 뭐 나가서 농구를 한다던가 등산을 한다던가 그게 아니고 주로 이제 업무적인 그죠 일을 통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용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용적인 활동. 다음 잡담은 직업, 육아, 취미, 스포츠 등 무난한 화제를 대상으로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즐거운 스트로크를 이제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건 생산적이진 않아요. 잡담이라는 게 생산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어때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별다방에서 많이 이렇게 잡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때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즐거운 스트로크를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 게임은 일종의 필요악과 같은 교류로 실제는 인생의 불가결한 역할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된 진실한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 잡담은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게 돼요. 이 게임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화 패턴에서 이면교류 있었죠? 이면교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면교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게임을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 자식이 계속해서 서로가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면교류를 통해서. 당연히 어때요? 아까 제가 이면교류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의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할
할 수밖에 없다. 게임은. 다음 친교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순수한 배려를 하는 진실한 형태의 스트로크를 교환하는 방식이 바로 친교이다. 그래서 스트로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은 거죠. 이제 긍정적 스트로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가장 높은 거는 친교라고 할 수 있고요. 폐쇄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가 거의 없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한다. 그리고 잡담 같은 경우는 생산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즐거운 긍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활동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포커스를 둔 일을 통해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극히 실용적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구조화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인생 태도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 뭐 해리스가 제시한 인생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 해리스가 제시한 것으로 4가지 인생 태도가 있어요. 4가지 인생 태도가 있는데, 자타긍정 하나는, 두 번째는 자기긍정, 타인 부정. 세 번째는 자기부정, 타인 긍정. 네 번째는 자타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그 해리스가 제시한 인생 태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타긍정, I'm okay, you're okay. 나도 긍정이고 너도 긍정이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생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한 자존감이라던가 자아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러한 인생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나도 공주고 너도 공주고, 나도 왕자면 너도 왕자야 라는 그러한 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I'm okay, you're not okay. 즉 자기 긍정, 나는 긍정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안 좋게 보는 거죠. 타인을 부정하는 거죠. 이 유형은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생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요, 좀 성격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요. 또한 그 대화를 할 때 있죠. 대화를 할 때 그 상황을 본인이 통제하려고 하고 좀 대화를 본인이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기보다는요, 약간 단절하는 쪽으로 좀 발전시키는 게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러한 그 인생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라던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기 탓은 절대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I'm okay, you're not okay 라는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세 번째는 I'm not okay, you're okay예요. 즉 나는 부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자신을 좀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욕구를 좀 지니고 있다. 의존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생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걸리는 게요,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I'm not okay, you're not okay. 자타, 부정. 너 주고 나 주고.
이런 인생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주로 체념적이고 반항적인 인생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사기하죠. 사기하고 절도 행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반사회적인 그 인격을 갖는 사람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런 사람들의 좀 감정 상태로는요, 약간 인생에 대한 절망감이 있고요. 그리고 허무감, 무기력함, 만사에 무기력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에 무관심한 그런 인생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제시한 인생 태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